할머니가 정말 급할 때 쓰라고 주신 카드예요. 동생이 며칠째 굶었어요. 제발 분유 한 통만요. 잠시 망설이던 주인은 믿지도 않는 얼굴로 카드를 받아듭니다. 그리고 단말기에 꽂는 순간 띠릭 승인되었습니다. 같은 시각 출장 중 머물던 호텔 회장실 아내의 휴대폰이 뜻밖의 울립니다. 결제 알림 종합 분유 슈퍼. 그 카드는 이미 세상에 없는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이 아이 손에 들린 카드에는 어떤 사연이 숨겨져 있었던 걸까요? 얼어붙은 가슴을 녹여줄 이야기,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비닐하우스의 찢어진 틈새를 거센 칼바람이 비집고 들어와 냉골인 방바닥을 사정없이 훑고 지나갑니다. 입김이 하얗게 서리는 방 안 스티로폼 아래에서 미세하게 움직이는 민재의 가슴을 보는 순간 소희의 심장이 쿵 내려앉습니다. 10살 소희는 빨개진 손을 호흡으로 녹인 뒤 조심스럽게 동생의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차가운 얼음장을 만진 듯 쏘스라치게 놀라 손을 떼어냅니다. 민재를 이대로 둘 수 없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웁니다.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소희는 떨리는 손으로 베개 밑 깊숙한 곳을 더듬기 시작했고 손끝에 까칠한 낡은 양말 한 짝이 잡혔습니다. 그 안에 숨겨진 차가운 금속의 감촉. 돌아가신 할머니가 절대 남들 보게 하지 말라며 정말 죽을 것 같을 때만 쓰라고 신신당부하셨던 금색별 카드였습니다. 소희의 손이 카드를 쥔 채 파르르 떨립니다. 할머니와의 약속을 어긴다는 죄책감에 심장이 쿵쿵거리네요. 하지만 민재의 작은 숨소리가 다시 귓가를 때립니다. 소희는 눈물을 훔치며 결심을 굳힙니다. 방구석에 걸려있던 솜이 다 빠져 납작해진 어른용 낡은 패딩을 꺼내 걸쳐 입었습니다. 자기 몸보다 3배는 커서 소매를 몇 번이나 접어야 했습니다. 그 패딩 안쪽 깊숙한 곳에 민재를 안고 자신의 체온으로 아이를 꽁꽁 감싸 안았습니다. 소희는 찢어진 운동화 끈을 꽉 조여 매고 밖으로 나섭니다. 무릎까지 쌓인 눈 구덩이에 발이 푹푹 빠지며 걸음을 옮기기가 힘겨운 상황입니다. 살을 애는 듯한 추위가 얇은 패딩을 뚫고 들어와 뼈마디마디를 쑤셔댑니다. 으윽! 중심을 잃은 소희가 눈 구덩이에 발이 걸려 앞으로 고꾸라집니다. 그 찰나의 순간에도 소희는 본능적으로 몸을 비틀어 팔꿈치로 바닥을 찍으며 품속의 아이를 지켜냅니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팔꿈치에서 찌릿한 통증이 올라오네요. 하지만 소희는 아픔을 느낄 새도 없이 동생의 상태부터 확인합니다. 다행히 민재는 깨지 않고 잠들어 있습니다. 소희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다시 일어섭니다. 깨진 무릎에서 피가 배어나와 바지가 젖어들지만 지금은 멈출 수가 없습니다. 저 멀리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읍내 슈퍼의 간판 불빛이 보입니다. 마치 칠흑 같은 바다에 떠있는 유일한 동아줄처럼 위태롭게 반짝이고 있군요. 소희는 눈물을 닦을 새도 없이 불빛을 향해 절뚝이며 다시 걷기 시작합니다. 할머니,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민재만 살릴게요. 소희의 간절한 독백이 하얀 입김이 되어 허공으로 흩어집니다. 뽀드득 뽀드득 눈 밟는 소리만이 적막한 밤 공기를 가릅니다. 슈퍼 앞에 도착한 소희는 꽁꽁 언 문손잡이를 두 손으로 잡습니다. 차가운 쇠의 냉기가 손바닥을 찌릅니다. 소희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마지막 용기를 짜내 문을 엽니다. 딸랑 맑은 종소리가 고요한 가게 안에 울려 퍼집니다. 가게 안은 훈훈한 온기로 가득합니다. 난로위 주전자에서는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네요. 카운터에 앉아있던 주인 아저씨가 고개를 들어 소희를 쳐다봅니다. 꾀죄죄한 행색의 낯선 아이를 보는 눈초리가 매섭습니다. 뭐야 넌?
물건 살 거 아니면 나가라. 주인의 퉁명스러운 목소리에 소희의 어깨가 움츠러듭니다. 소희는 패딩 안에 민재를 더 꼭 끌어안으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아저씨, 분유 한 통만 주세요. 주인은 어이없다는 듯 코웃음을 칩니다. 거짓골을 한 꼬맹이가 다짜고짜 분유를 달라니 기가 찰 노릇이겠죠. 돈은 있고 비싼 건데 네가 무슨 돈이 있다고. 소희는 떨리는 손으로 품속에서 금색 카드를 꺼내듭니다. 반짝이는 카드를 본 주인의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이거 진짜 금 아니야? 너 이거 어디서 났어? 주인의 의심 가득한 눈초리가 소희의 얼굴에 꽂힙니다. 소희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할머니가 주셨다는 말을 하면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아 입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주운 거지? 아니면 훔쳤냐? 당장 내놔봐. 주인이 카드를 낚아채듯 가져갑니다. 소희는 카드를 뺏기지 않으려 안간힘을 쓰지만 어른의 힘을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할머니가 주신 거예요. 제발이요. 동생이 굶고 있어요. 소희의 애원에도 주인은 들은 채도 하지 않습니다. 카드를 이리저리 살펴보던 주인이 피식 비웃으며 말합니다. 거짓말하지 마. 이런 귀한 카드를 너 같은 애한테 줬을 리가 없잖아.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솔직히 말해. 소희는 왈칵 눈물이 쏟아집니다. 억울하고 서러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민재는 배고파 죽어가는데 어른들은 아무도 믿어주지 않습니다. 소희는 주인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매달리려다 멈칫합니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입니다. 아저씨, 정말이에요. 딱 한 번만 긁어봐 주세요. 안 되면 신고하셔도 돼요. 제발이요. 소희의 간절한 목소리에 주인이 멈칫합니다. 아이의 눈에서 뚝뚝 떨어지는 눈물이 진심처럼 보였나 봅니다. 주인은 채 혀를 차며 카드를 단말기에 꽂습니다. 에이, 속는 셈 치고 한번 해준다. 안 되면 바로 경찰 부를 거야. 소희는 숨을 죽이고 단말기 화면만 바라봅니다. 제발, 할머니, 도와주세요. 긴장된 침묵이 흐릅니다. 1초가 1시간처럼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디릭, 경쾌한 기계음과 함께 승인 메시지가 뜹니다. 승인되었습니다. 주인의 입이 떡 벌어집니다. 믿을 수 없다는 듯 영수증을 확인하고 또 확인합니다. 소희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소희는 연신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훔칩니다. 주인은 얼떨떨한 표정으로 분유 한 통을 소희에게 건네줍니다. 소희는 분유통을 보물처럼 품에 안고 가게를 나섭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다시 얼굴을 때리지만 이제는 춥지 않습니다. 민재를 살릴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소희는 눈보라 속을 뚫고 다시 비닐하우스로 향합니다. 돌아가는 발걸음이 한결 가볍습니다. 하지만 소희는 알지 못했습니다. 방금 긁은 그 카드가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그리고 지금 서울 평창동 저택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말입니다. 어둠 속에서 소희의 작은 등이 멀어집니다. 뽀드득, 눈 밟는 소리만이 여전히 밤의 정막을 지키고 있습니다. 서울 평창동의 거대한 저택. 이중창으로 외부 소음을 완벽히 차단한 2층 서재는 마치 시간과 공기가 멈춰버린 진공 상태 같습니다. 두꺼운 암막 커튼이 창문을 빈틈없이 가리고 있어 지금 밖에서 눈보라가 몰아치는지 해가 떴는지조차 알 수 없는 칠흑 같은 어둠뿐이네요. 오로지 책상 위에 낡은 스탠드 조명 하나만이 위태롭게 깜빡이며 방의 주인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초점 없는 눈동자로 방 한 구석을 응시합니다. 그곳에는
3년 전 세상을 떠난 아내가 즐겨 앉던 낡은 흔들의자가 놓여 있습니다. 주인을 잃은 지 오래되었건만 강 회장은 매일 밤 그 의자를 닦으며 아내가 금방이라도 문을 열고 들어와 앉을 것 같은 환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여보, 오늘따라 당신이 끓여주던 보리차 냄새가 나는구려. 강 회장의 갈라진 목소리가 허공에 흩어집니다. 대답 없는 방 안에는 괴종시계의 태엽 돌아가는 소리만이 째깍 심장 박동처럼 울려 퍼지고고 강 회장은 식어버린 찻잔을 들어 입으로 가져갑니다. 차가운 액체가 목구멍을 넘어가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징. 고요한 서재의 정막을 찍고 책상 서랍 깊은 곳에서 낯선 진동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강 회장의 손이 허공에서 딱 멈춥니다. 잘못 들은 걸까요? 아니면 3년 내내 그리워하다 결국 환청을 듣게 된 걸까요? 강 회장은 숨조차 쉬지 못하고 귀를 기울입니다. 잘못 들은 게 아닙니다. 분명 서랍 아닙니다. 강 회장의 동공이 지진이 난 듯 흔들립니다.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내려놓으려다 덜그럭거리며 받침에 부딪혀 차가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닦을 생각조차 하지 못하네요. 3년 전 아내가 숨을 거둔 그날 이후로 단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맨 아래 칸 서랍. 충전기를 꽂아둔 채 방치했던 아내의 유품, 구형 스마트폰이 그 안에 있습니다. 오랫동안 열리지 않았던 나무 서랍이 마찰음을 내며 열립니다. 어둠 속에서 휴대폰 액정이 파르스름한 빛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강 회장은 마른 침을 삼키며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집어듭니다. 먼지 쌓인 액정 위에 선명하게 떠있는 알림창 하나. 카드 승인 종합분유 슈퍼 32,000원 일시불. 강 회장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안경을 벗었다 다시 씁니다. 글자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내의 카드입니다. 아내가 죽기 전 지갑 속에 소중히 넣어두었던 바로 그 BVIP 블랙카드 말입니다. 이게 어떻게... 심장이 쿵 내려앉아 발끝까지 떨어지는 기분입니다. 도난일까요? 누군가 아내의 유품을 훔쳐가서 고작 3만 원짜리 물건을 산 걸까요? 이성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장 비서실에 전화를 걸어 카드 정지를 시키고 경찰을 부르라고 소리칩니다. 하지만 강 회장의 가슴은 이성과 정반대로 미친 듯이 뛰기 시작합니다. 종합분유 슈퍼. 도둑이라면 명품관이나 금은방을 갔을 겁니다. 하필이면 분유라니요. 강 회장의 머릿속에 3년 전의 기억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아내가 병상에서 혼미한 정신으로 중얼거렸던 마지막 말. 여보, 우리 애기들 밥은 먹었나? 그때는 그저 병 때문에 헛소리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아내가 자신이 모르는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다면요? 만약 죽은 아내가 3년 만에 보내온 간절한 신호라면요? 강 회장은 자기도 모르게 벌떡 일어납니다. 의자가 뒤로 넘어가며 쿵 소리를 냅니다. 가야 해. 내가 직접 봐야겠어. 강 회장은 잠옷바람인 것도 잊은 채 옷걸이에 걸린 두꺼운 코트 하나만 대충 걸치고 방문을 박차고 나갑니다. 늘 모든 일을 비서와 경호팀에게 맡기던 강 회장이 그날만큼은 직접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세상 밖으로 뛰쳐나가는 순간입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거센 눈보라가 강 회장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살을 애는 칼바람이 옷깃을 파고들지만 지금 그에게 추위 따위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확인해야 한다는 일념 하나뿐이네요. 차고에 세워져 있던 검은색 세단의 시동을 겁니다. 부르릉, 묵직한 엔진 소리가 고요한 차고를 울립니다. 강 회장은 내비게이션의 알림 문자에 뜬 주소를 입력합니다.
화면에 뜬 주소는 지금 강 회장이 머무는 곳에서 불과 몇 분 거리였습니다. 타이어가 눈길 위에서 헛돌며 비명을 지릅니다. 강 회장은 엑셀을 깊게 밟았습니다. 차가 미끄러지듯 차고를 빠져나와 텅 빈 도로 위를 질주하기 시작합니다. 와이퍼가 가장 빠른 속도로 움직이며 쏟아지는 눈을 닦아내지만 시야는 자꾸만 흐려집니다. 여보, 제발, 당신이 맞는다면. 핸들을 잡은 강 회장의 손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힘이 들어갑니다. 눈물이 고인 건지 눈이 녹아내린 건지 알 수 없는 물기가 주름진 뺨을 타고 흐릅니다. 3년 전 당신을 차갑게 식은 병실에서 보냈던 죄책감이 가슴을 짓누릅니다. 도둑이어도 좋습니다. 사기꾼이어도 상관없습니다. 그저 아내의 흔적이라도 느낄 수만 있다면 악마에게 영혼이라도 팔 수 있을 것 같은 심정입니다. 차는 눈 쌓인 골목길을 미끄러지듯 파고듭니다. 폭설 경보가 내린 도로는 거대한 빙판입니다. 옆 차선에서 트럭이 경적을 울리며 지나가지만 강 회장의 귀에는 들리지 않습니다. 오로지 내비게이션에 남은 거리 숫자만 눈에 들어옵니다. 10km, 5km, 1km. 마침내 내비게이션이 목적지 도착을 알립니다. 저 멀리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불을 밝히고 있는 낡은 슈퍼마켓이 보입니다. 강 회장의 심장이 터질 듯 요동칩니다. 한편 그 시각 슈퍼 안. 주인은 소희에게 분유통을 건네주면서도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너 이거 진짜 훔친 거 아니지? 나중에 딴소리하면 경찰 부를 거야. 주인의 으름장에 소희는 분유통을 품에 꼭 안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정말 감사해요. 안녕히 계세요. 소희가 꾸벅 인사를 하고 돌아서는 찰나였습니다. 쾅. 가게 밖에서 귀를 찢는 듯한 급브레이크 소리가 들리더니 무언가 화단 들이받는 둔탁한 소음이 납니다. 소희와 주인이 동시에 깜짝 놀라 문 쪽을 바라봅니다. 벌컥? 잠시 후 슈퍼의 미닫이 문이 부서질 듯 거칠게 열립니다. 찬바람과 눈보라가 가게 안으로 들이닥치며 진열된 과자 봉지들이 우수수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 눈보라 속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눈을 하얗게 뒤집어 쓴 백발의 노인이 서 있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핏발선 눈으로 가게 안을 훑는 그 모습은 마치 지옥에서 돌아온 사람 같습니다. 강 회장입니다. 그는 헝클어진 머리와 한쪽 발만 신겨진 슬리퍼 차림으로 입구에 서 있는 조그만 아이를 발견합니다. 자기 몸보다 큰 패딩을 입고 품에는 무언가를 소중히 안고 있는 꼬질꼬질한 소녀. 그리고 그 소녀의 손에 들려있는 반짝이는 금색 카드. 세상의 시간이 멈춘 듯한 정적. 강 회장의 시선이 카드를 쥔 아이의 손에서 멈춥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아이의 얼굴로 올라갑니다. 강 회장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쉰 목소리가 새어나옵니다. 그것은 도둑을 잡으러 온 회장의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3년의 시간을 건너 뛰어 다시 만난 기적을 확인하려는 애절하고도 처절한 남편의 절규였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선 강 회장의 시선이 아이에게 고정되었습니다. 숨이 턱 막히는 순간이네요. 거친 숨을 몰아쉬던 회장의 입에서 하얗게 입김이 터져 나옵니다. 아이는 자기 몸보다 훨씬 큰 낡은 패딩을 입고 분유통을 소중히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꾀죄죄한 얼굴에 겁에 질린 눈망울이 안쓰럽군요. 하지만 강 회장의 눈에 들어온 건 아이의 얼굴이 아닙니다. 패딩 지퍼 사이로 보이는 낡은 베이지색 스웨터뿐. 강 회장의 동공이 거칠게 흔들립니다. 저 옷은 3년 전 아내가 가장 아끼던 캐시미어 스웨터가 분명했습니다.
소매 끝에 아내가 직접 수놓았던 작은 꽃무늬 자수까지 똑같네요. 세월이 흘러 올이 풀리고 때가 탔지만 남편의 눈을 속일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죽은 아내의 옷을 왜 저 낯선 아이가 입고 있는 걸까요? 강 회장이 떨리는 손을 뻗으며 한 발짝 다가갔습니다. 아가, 너 그 옷. 그 순간 소희는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눈앞에 노인이 뿜어내는 기세가 너무나 압도적이라 숨조차 쉴 수 없었기 때문이지요. 마치 저승에서 온 사자처럼 무섭게 느껴지는 상황. 소희는 분유통을 으스러져라 껴안으며 주위를 살폈습니다. 열려있는 슈퍼 뒷문이 보입니다. 죄송해요. 훔친 거 아니에요. 소희는 비명 같은 한마디를 남기고 다람쥐처럼 뒷문으로 튀어나갔습니다. 잠깐, 거기 서라. 아가. 강 회장이 다급하게 소리치며 뒤를 쫓았습니다. 하지만 7순이 넘은 노구로 날쌘 아이를 잡기는 역부족이네요. 강 회장은 뒷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휘오, 거센 눈보라가 다시금 온몸을 휘감아 돕니다.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하얀 어둠 속 아이는 이미 사라지고 없습니다. 망연자실한 강 회장의 눈에 바닥이 들어왔습니다. 무릎까지 쌓인 눈 위에 조그만 운동화 발자국이 선명하게 찍혀 있군요. 꾹꾹 눌러 밟은 듯 깊게 패인 발자국이 어둠 속으로 이어져 있는 상태. 강 회장은 지팡이를 눈 속에 깊이 박으며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슬리퍼를 신은 발이 눈에 파묻혀 감각이 없어지지만 추위를 느낄 겨를 따위는 없습니다. 오로지 저 발자국을 놓치면 안 된다는 생각뿐이네요. 여보, 도대체 뭘 숨기고 있었던 거야? 강 회장은 눈물을 삼키며 꼬불꼬불한 논두렁길을 걸었습니다. 미끄러운 눈길에 몇 번이나 휘청거리지만 그때마다 이를 악물고 버텨냅니다. 발자국은 점점 더 인적이 드문 곳으로 향하더군요. 가로등 불빛조차 닿지 않는 어둠의 끝자락. 죽은 풀들이 엉켜있는 황무지 같은 곳입니다. 한참을 걸었을까요? 거친 숨을 몰아쉬던 강 회장의 눈앞에 폐허가 된 비닐하우스 단지가 나타났습니다. 앙상한 뼈대만 남은 하우스들이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찢어진 비닐들이 바람에 날려 파닥거리는 소리가 마치 귀신들의 울음소리처럼 스산하게 들려옵니다. 사람의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죽음의 땅이네요. 아이의 작은 발자국은 그 중에서도 가장 구석진 반쯤 무너져가는 비닐하우스 앞에서 뚝 끊겨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멈춰섰습니다. 설마 이런 곳에 사람이 산다는 건가요? 믿기지 않는 현실 앞에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덜컹거리는 낡은 문짝은 금방이라도 떨어져 나갈 것 같습니다. 강 회장은 떨리는 손을 들어 비닐문을 조심스럽게 걷어 올렸습니다. 손끝에 닿는 비닐의 차가운 감촉이 심장까지 전해집니다. 기익! 녹슨 경첩이 비명을 지르며 문이 열립니다.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훅 끼쳐오는 건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냉기뿐이네요. 밖이나 아니나 다를 바 없는 혹독한 추위입니다. 강 회장은 휴대폰 액정 불빛을 비춰 내부를 살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막힌 광경을 목격합니다. 방금 도망쳤던 소희가 솜이 다 터진 이불을 뒤집어 쓰고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품에는 갓난아기 하나를 꼭 안고 있군요. 소희는 덜덜 떨면서도 익숙한 솜씨로 분유를 먹이고 있습니다. 천천히 먹어. 민재야, 이제 살았어. 아이는 낯선 노인의 등장에 깜짝 놀라 아기를 감싸 안으며 경계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강 회장은 아이에게 다가가지 못합니다. 그의 시선이 아이 너머 방 한 구석에 고정되었기 때문이지요. 그곳에는 낡은 귤 상자가 엎어져 있고 그 위에 플라스틱 반찬통들이
탑처럼 쌓여 있는 상황. 파란색 꽃무늬가 그려진 반투명한 통들. 뚜껑 모서리가 살짝 깨진 저 통은 강 회장이 너무나 잘 아는 물건이었습니다. 3년 전 아내가 밤새 부엌에서 요리하며 담았던 바로 그 통들이네요. 강 회장의 머릿속에 3년 전의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여보, 밤늦게 뭐 하는 거야? 부엌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에 잠을 깬 강 회장이 물었었지요. 아내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며 웃었습니다. 아, 친구가 몸이 안 좋다길래 밑반찬 좀 했어요. 장조림이랑 멸치볶음 좀 보내주려고요. 그때 아내가 정성스럽게 음식을 담던 통이 바로 저것들입니다. 친구에게 보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저 반찬통들이 이 쓰러져가는 비닐하우스에 있는 걸까요? 왜 낯선 아이들이 저 통을 밥그릇처럼 쓰고 있는 걸까요? 강 회장의 시선이 반찬통 옆에 놓인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낡은 숟가락 하나와 아내가 쓰던 손수건이 놓여 있군요. 모든 것이 명확해집니다. 아내는 친구를 도운 게 아니었습니다. 남편 몰래 이 아이들을 먹여 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강 회장이 끔찍이 싫어하는 누군가를 위해 아내는 죽어가는 순간까지도 거짓말을 하며 음식을 날랐던 것이네요. 여보, 도대체 왜? 강 회장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차가운 흙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무릎으로 전해지는 냉기보다 가슴을 찢는 충격이 더 큽니다. 소희는 영문도 모른 채 갑자기 주저앉아 멍하니 반찬통을 바라보는 노인을 두려운 눈으로 쳐다보았습니다. 비닐하우스 밖에서는 여전히 눈보라가 몰아치고 안에서는 아기의 젖병 빠는 소리만이 정막을 채웁니다. 강 회장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툭 떨어져 흙바닥을 적십니다. 혼란과 슬픔 그리고 알 수 없는 죄책감이 뒤섞인 감정이 폭풍처럼 밀려오는 순간입니다. 강 회장의 다리가 맥없이 풀려버렸습니다. 지팡이를 짚을 힘조차 남아있지 않아 털썩 소리를 내며 차가운 흙바닥에 주저앉고 마는군요. 엉덩이로 전해지는 냉기보다 더 끔찍한 한기가 심장을 파고듭니다. 그의 시선은 마치 자석에 이끌린 듯 비닐하우스 구석을 향해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곳에는 곰팡이가 핀 귤 상자가 엎어져 있고 그 위에는 어울리지 않는 플라스틱 통들이 위태롭게 탑을 쌓고 있는 상황. 강 회장의 동공이 지진이 난 듯 흔들리네요. 저건 내 아내가 쓰던 것들이 분명합니다. 파란색 꽃무늬가 그려진 반투명한 라겔락 통들. 뚜껑 모서리가 살짝 불에 그을려 녹아있는 저 자국. 3년 전 아내가 가스불 옆에 뚜껑을 잘못 떴다가 태워먹고는 아까워서 못 버리겠다며 웃던 바로 그 통이군요. 강 회장의 숨이 턱턱 막혀옵니다. 당시 아내는 밤마다 부엌에서 달그락거리며 반찬을 만들곤 했습니다. 여보, 안 자고 뭐해? 하고 물으면 아내는 항상 당황한 얼굴로 둘러대곤 했지요. 아, 고향 친구가 몸이 안 좋다길래 밑반찬 좀 해서 택배 보내려고요. 멸치랑 장조림 좀 했어요.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친구 따위는 없었던 겁니다. 아내는 이 춥고 더러운 비닐하우스로 몰래 밥을 나르고 있었던 거네요. 강 회장이 며느리를 내쫓으며 내 눈앞에 띄면 뼈도 못 추릴 줄 알라고 으름장을 놓았던 그 날부터 아내는 남편 몰래 이중생활을 해왔던 것입니다. 강 회장의 입에서 짐승의 신음 같은 소리가 새어나옵니다. 떨리는 손을 뻗어 바닥에 뒹구는 낡은 공책 한 권을 집어들었습니다. 습기를 먹어 눅눅해진 표지 위에 매직으로 쓴 글씨가 보이네요. 손녀익이 틀림없는 아내의 필체입니다. 오른손 마비가 와서 삐뚤빼뚤해졌던 죽기 직전의 글씨체. 강 회장은 감전이라도 된 듯 온몸을 떨며 첫 장을 넘깁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 위로 12년 전의 날짜가 비수처럼 꽂힙니다. 눈 오는 날, 영감이 며느리를 내쫓았다. 만삭인 아이를. 나는 무서워서 말리지도 못했다. 나는 씻을 수 없는 죄인이다. 강 회장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습니다. 12년 전 장례식장에서 며느리의 멱살을 잡고 저주를 퍼부었던 자신의 광기가 생생하게 떠오르는군요. 아내는 그날의 죄책감을 지옥처럼 안고 살았던 겁니다. 강 회장의 손이 발작하듯 빠르게 다음 장을 넘깁니다. 종이가 넘어가는 소리가 거칠어집니다. 페이지마다 꾹꾹 눌러 쓴 아내의 목소리가 환청이 되어 귓가에 웅웅거리는 상황. 몰래 가방을 사줬다. 우리 손녀가 제 아비를 쏙 빼닮았다. 영감이 이 핏줄을 한 번만 안아주면 좋을 텐데. 글자마다 물기 어린 사랑이 가슴을 후벼 팝니다. 자신이 며느리를 욕할 때마다 아내는 뒤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이 아이들을 지켜왔던 겁니다. 페이지가 넘어갈수록 글씨체는 점점 흐릿해지고 엉망이 되어갑니다. 어느새 날짜는 아내가 췌장암 말기로 죽어가던 3년 전에서 멈춰 섰습니다. 내 몸이 더는 안 될 것 같다. 오늘 장롱 깊숙이 숨겨뒀던 카드를 꺼냈다. 강 회장의 호흡이 거칠어집니다. 눈물이 차올라 글씨가 뭉개져 보이는 찰나 마지막 문장이 눈에 들어옵니다. 마지막 장. 소희야, 할머니가 미안해. 이건 우리 둘만의 비밀이다. 정말 무서워서 견딜 수 없을 때, 굶어 죽을 것 같을 때, 그때 이 카드를 써라. 할아버지가 널 미워하는 것 같아도 속은 따뜻한 분이다. 이 카드가 너를 지켜줄 거다. 부디 살아만 다오. 마지막 문장은 아내의 눈물 자국으로 얼룩져 번져 있습니다. 그 뒤로는 3년의 공백, 새하얀 백지만이 남겨져 있군요.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남겨진 아이들이 3년 동안 겪었을 고통과 배고픔이 그 백지 속에 비명처럼 담겨 있는 듯합니다. 강 회장은 수첩을 가슴에 으스러져라 품고 더는 참을 수 없는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소리조차 나오지 않는 가슴 깊은 곳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고통이 밀려옵니다. 자신이 며느리를 내쫓지만 않았어도, 자신이 아집을 부리지 않고 아내의 말을 한 번만 들었어도 아내는 마음의 병을 얻어 그렇게 빨리 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 핏덩이들이 3년 동안 쓰레기장 같은 곳에서 떨지 않았을 테지요. 미련한 사람, 나를 얼마나 매정한 놈으로 알았으면. 죽는 순간까지 회한이 밀려와 가슴을 쥐어뜯는 상황. 모든 것이 자신의 죄였습니다. 자신은 피해자가 아니라 가족을 파탄낸 가장 끔찍한 가해자였던 겁니다. 강 회장이 젖은 눈을 들어 아이를 봅니다. 비닐하우스 구석, 낡은 이불을 뒤집어 쓴 소희가 영문도 모른 채 겁에 질려 떨고 있군요. 소희는 낯선 노인이 갑자기 오열하자 혹시라도 해코지를 당할까봐 아기를 품속 깊이 숨기며 뒷걸음질 칩니다. 오지 마세요. 우리 돈 없어요. 소희의 덜덜 떨리는 목소리가 강 회장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힙니다. 강 회장의 시선이 소희의 손에 머무네요. 차가운 물에 분유를 녹이느라 붉게 부어오른 손등. 동상에 걸려 피부가 터지고 피고름이 딱지처럼 맺혀있는 작은 손입니다. 저 손은 3년 전 자신이 쫓아냈던 며느리의 손이자 아내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생명줄이었습니다.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군요. 3년 만에 울린 카드 알림은 도난도 장난도 아니었습니다. 지하에 있는 아내가 보낸 제발 내 새끼들 좀 살려달라는 피 끓는 유언이었던 겁니다. 강 회장은 흐르는 눈물을 손등으로 거칠게 훔쳐냈습니다. 지금은 울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번뜩 드는군요. 당장이라도 저 아이들을 끌어안고
미안하다. 할애비가 늦었다고 빌어야 하는 상황. 강 회장은 떨리는 다리에 힘을 주며 지팡이를 땅에 짚고 힘겹게 몸을 일으켜 세웁니다. 아가, 겁먹지 마라. 해치려는 게 아니란다. 강 회장이 쉰 목소리로 한 발짝 다가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쾅! 비닐하우스의 낡은 판자문이 굉음과 함께 활짝 열렸습니다. 경첩이 뜯겨나가 덜렁거리는 문틈으로 밖에서 휘몰아치던 매서운 눈보라가 폭포수처럼 들이닥치네요. 순식간에 비닐하우스 안에 미약한 온기가 사라지고 촛불이 휘청이다 꺼져버리는 긴박한 상황. 칠흑 같은 어둠이 다시금 아이들을 덮칩니다. 아, 살려주세요. 소희가 비명을 지르며 민재를 감싸 안고 구석으로 몸을 웅크립니다. 어둠 속에서 무거운 군화 발자국 소리가 뚜벅뚜벅 울려 퍼지는군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들어선 그림자. 화훼단지 관리조합장 박씨입니다. 이 쥐새끼 같은 것들이 내가 인기척 내지 말라고 했지. 조합장의 고함이 좁은 하우스를 쩌렁쩌렁 울립니다. 그는 손에 든 손전등을 아이들의 얼굴에 정통으로 비추는군요. 강렬한 빛에 소희가 눈을 뜨지 못하고 고개를 돌리는 찰나 조합장은 아이들 앞에 놓인 얇은 솜니부를 거칠게 걷어차듯 밀쳐냈습니다. 차, 이딴 거 덮고 있으면 안 추울 줄 알았냐? 당장 안 나가? 아이들을 지켜주던 유일한 방패가 허무하게 날아가는 순간 소희는 민재를 온몸으로 덮으며 바닥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살을 애는 찬바람이 무방비 상태인 남매의 등을 사정없이 때리는군요. 소희는 고개를 숙인 채 입술을 꽉 깨물며 침묵으로 버틸 뿐입니다. 독한 것들, 말로 해서는 안 듣는다 이거지? 조합장은 방 한쪽을 발로 차며 위협적인 소리를 냈습니다. 바스락. 하얀 재가 먼지처럼 피어올라 아이들의 머리 위로 쏟아지는 상황. 이곳은 사람이 사는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짓밟히고 부서지기 직전의 폐허일 뿐이네요. 어둠 속에 숨어 이 광경을 지켜보던 강 회장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립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70평생 처음으로 느끼는 중입니다. 내 손주들이 지난 3년 동안 이런 지옥에서 살았다는 말인가요? 저런 자에게 굽신거리며 생명을 구걸했다는 사실이 강 회장의 가슴을 난도질합니다. 내 땅이야. 내일 아침에 포클레인 들어오니까 당장 나가. 조합장이 위협적으로 한 발짝 더 다가섰습니다. 소희가 겁에 질려 뒷걸음질 치는 바람에 민재를 감싸고 있던 낡은 패딩 점퍼마저 벗겨지고 말았군요. 칼바람을 정통으로 맞은 갓난아기 민재가 자지러지게 울음을 터뜨립니다. 으앙! 아기의 울음소리가 날카롭게 고막을 찌릅니다. 조합장의 시선이 소희가 안고 있던 분유통에 집요하게 꽂혔습니다. 시끄러운 입을 막으려면 밥통부터 치워야겠다는 신보입니다. 아저씨 안 돼요. 이거 민재 밥이에요. 소희가 울면서 분유통을 등 뒤로 숨깁니다. 하지만 조합장은 내놔. 소리치며 아이를 잡으려 손을 치켜드는 위기일발의 상황. 그때였습니다. 멈춰라. 낮지만 묵직한 목소리가 공기를 가릅니다. 조합장의 손이 허공에서 딱 멈추는군요. 동굴 깊은 곳에서 울리는 호랑이의 포효 같은 저음. 강 회장이 어둠 속에서 천천히 걸어 나와 아이들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의 등은 굽지 않았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서 있는 모습이 마치 거대한 산처럼 아이들을 보호하고 있네요. 예상치 못한 노인의 등장에 조합장이 멈칫하며 뒤를 돌아봅니다. 당신 뭐야? 이 거지들 가족이라도 돼? 조합장이 어이없다는 듯 코웃음을 칩니다. 누가 봐도 꼬질꼬질한 강 회장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조합장을 쏘아봅니다. 그 눈빛에는
서슬퍼런 살기가 감돌고 있는 상황. 가족이라. 그래, 내가 이 아이들 하랩이다. 강 회장의 대답에 소희가 놀란 눈으로 노인의 뒷모습을 올려다봅니다. 하랩이라니요. 소희는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할아버지의 존재를 지금 듣게 된 겁니다. 조합장은 기가 막히다는 표정으로 강 회장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비닐하우스에 기생하는 거지가 하나 더 늘었다고 생각했겠지요. 아주 쌍으로 난리굿을 피우네. 노인네가 노망이 났나, 죽고 싶어서 환장했어? 조합장은 몽둥이를 쥔 채 한 발짝 더 다가섰습니다. 공기가 팽팽하게 굳어졌습니다. 금방이라도 내려칠 듯한 일촉즉발의 대치 상황. 허름한 비닐하우스 안,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와 동네 건달의 숨막히는 기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랩이 웃기고 있네. 조합장은 비웃음을 흘리며 강 회장의 가슴팍을 몽둥이 끝으로 툭툭 쳤습니다. 감히 천하의 강태훈 회장의 몸에 더러운 막대기를 대다니요. 하지만 강 회장은 미동조차 하지 않고 서늘한 눈빛으로 상대를 내려다볼 뿐이네요. 마치 짖는 개를 바라보는 호랑이의 눈빛과도 같습니다. 이봐, 노인네. 여기서 객사하기 싫으면 좋은 말 할 때 비켜. 이 거지들은 내 땅에서 불법 점거 중이라고. 조합장이 으름장을 놓으며 위협적으로 다가오는 상황. 강 회장은 품속에서 구형 폴더폰이 아닌 자신의 진짜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액정 불빛이 어둠을 가르며 강 회장의 주름진 얼굴을 비춥니다. 그는 단축번호 1번을 꾹 눌렀습니다. 짧은 신호음이 2번 울리기도 전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습니다. 수십 년간 회장의 그림자로 살아온 비서실장 김전무입니다. 네, 회장님. 지금 위치 추적했습니다. 5분 내로 도착합니다. 다급한 김전무의 목소리가 흘러나오네요. 강 회장은 조합장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한자 씹어뱉듯 명령을 내립니다. 김 실장, 지금 당장 법무팀 소집해. 예. 그리고 이 화훼단지 땅 주인한테 연락해서 부르는 게 값이니까 당장 내 명의로 매입해. 단 1평도 남기지 말고 싹 다 사들여. 강 회장의 호령이 좁은 비닐하우스를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거역할 수 없는 절대적인 힘이 실려 있군요. 옆에서 듣고 있던 조합장의 입이 떡 벌어집니다. 이게 무슨 미친 소리인가 싶으면서도 노인의 태도가 너무나 당당해 비웃음조차 나오지 않는 기이한 공포감. 뭐야? 당신 지금 누구한테 전화하는 거야? 조합장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립니다. 강 회장은 전화를 끊지 않은 채 얼어붙은 조합장에게 지팡이 끝을 천천히 겨누는군요. 마치 사형 선고를 내리는 재판관처럼 엄숙하고 단호한 모습입니다. 너 방금 내 땅이라고 했나? 강 회장이 한 발짝 다가갑니다. 조합장은 압도적인 기세에 눌려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치고 마네요. 이제부터 여기는 내 땅이다. 그리고 넌 내 허락 없이 남의 집에 무단 침입한 범죄자고. 콰르릉. 때마침 밖에서 천둥 소리가 요란하게 터지며 비닐하우스를 뒤흔들었습니다. 번쩍이는 번개 불빛 아래 분노한 강 회장의 얼굴이 도깨비처럼 무섭게 드러나는 상황. 조합장은 그제야 사태를 파악했습니다. 눈앞의 노인은 그냥 노숙자가 아닙니다. 뉴스에서나 보던 대한민국을 쥐락펴락하는 재벌 총수 강태훈 회장. 회장님? 조합장의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합니다. 손에 들고 있던 몽둥이가 힘없이 바닥으로 툭 떨어지네요. 방금 전까지 아이들을 짓밟던 위세는 온데간데 없고 사색이 된 얼굴로 덜덜 떨기만 할 뿐입니다. 내 핏줄을 건드린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뼈저리게 가르쳐주마. 강 회장의 서슬 퍼런 경고가 비수가 되어 꽂힙니다. 조합장은 히 하고 비명을 지르며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오줌이라도 지린 듯 엉금엉금 기어서 뒷걸음질 치는 꼴이 가관이군요. 그때였습니다. 비닐하우스 밖에서 수십 대의 차량 불빛이 어둠을 찢고 들어옵니다. 비서실장과 경호원들이 도착한 겁니다. 회장님, 검은 양복을 입은 건장한 사내들이 비닐하우스 문을 박차고 들어와 조합장을 에워쌌습니다. 상황은 완벽하게 종료되었습니다. 악몽 같았던 폭력의 시간은 가고 이제 심판의 시간만이 남았을 뿐이네요. 강 회장은 바닥에 널브러진 조합장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고 몸을 돌립니다. 그의 시선은 오직 구석에서 떨고 있는 아이들에게 향해 있습니다. 아가. 강 회장은 지팡이를 내려놓고 떨리는 무릎을 굽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췄습니다. 조금 전에 호랑이 같은 모습은 사라지고 눈물이 그렁그렁한 할아버지의 얼굴만 남았군요. 소희는 여전히 경계심을 풀지 못한 채 민재를 꼭 끌어안고 있습니다. 괜찮다. 이제 다 괜찮아. 강 회장이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흙투성이가 된 소희의 작은 손을 감싸주는 상황. 그 따뜻한 온기에 소희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집니다. 강 회장이 전화를 끊었지만 비닐하우스 안에는 여전히 팽팽한 긴장감이 감돕니다. 조합장은 잠시 주춤했으나 이내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다시 도끼를 품는군요. 천하의 강태훈 회장이 이런 누추한 곳에, 그것도 거짓골로 있을 리 없다는 자기 합리화가 끝난 겁니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몽둥이를 다시 집어들며 입가에 비릿한 웃음을 띠는 상황. 연기 한번 그럴싸하네. 어디서 삼류 배우라도 섭외했냐? 조합장의 비아냥거림이 공기를 가릅니다. 하지만 강 회장은 그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습니다. 그의 시선은 오직 바닥에 뒹구는 흙 묻은 솜니불에만 머물러 있네요. 3년 전 아내가 손수 바느질에 며느리에게 보냈던 그 핑크색 이불. 이제는 솜이 다 죽고 때가 타볼품 없어졌지만 아이들을 지켜주던 유일한 방패였습니다. 강 회장은 허리를 굽혀 이불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으로 툭툭 흙먼지를 털어내는 동작이 한없이 조심스럽군요. 이리 오거라. 강 회장은 떨고 있는 소희와 민재의 어깨에 이불을 따뜻하게 덮어주었습니다. 마치 세상의 모든 추위로부터 아이들을 격리하겠다는 듯한 단호한 손길입니다. 자신을 투명 인간 취급하는 강 회장의 태도에 조합장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는 상황. 이 영감탱이가 진짜 미쳤나? 내 말이 말 같지 않아? 이성을 잃은 조합장이 거칠게 욕설을 내뱉으며 강 회장의 어깨를 낚아채려 손을 뻗습니다. 선을 넘으려는 듯한 조합장의 행동에 공간의 긴장이 극도로 치솟았습니다. 쾅! 묵직한 굉음이 비닐하우스 바닥을 울렸습니다. 강 회장이 쥐고 있던 흑단나무 지팡이를 바닥에 내리찍은 소리입니다. 단지 지팡이 하나를 찍었을 뿐인데 마치 거대한 성벽이 솟아오른 듯한 위압감이 느껴지네요. 조합장의 손이 허공에서 딱 멈췄습니다. 강 회장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조합장을 응시합니다. 그 눈빛에는 분노를 넘어선 차가운 경멸과 절대적인 권위가 서려 있는 상황. 넘지 마라. 낮게 깔린 목소리가 조합장의 고막을 파고듭니다. 이곳은 내 아내의 숨결이 닿은 곳이다. 더러운 발로 함부로 침범할 곳이 아니야. 강 회장의 기세에 눌린 조합장이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습니다. 분명 눈앞에 놓이는 병든 호랑이처럼 보였는데 지금은 거대한 산맥처럼 그를 압도하고 있군요. 조합장의 등줄기로 식은땀이 흐르는 찰나였습니다. 두두.
비닐하우스 방, 밤하늘을 찢는 듯한 굉음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단순한 자동차 엔진 소리가 아닙니다. 거대한 회전 날개가 공기를 가르는 소리, 헬기 소리입니다. 동시에 수십 대의 차량이 급정거하는 끼익 소리가 연달아 들려오네요. 차악! 화훼단지를 비추는 서치라이트 불빛이 비닐하우스의 찢어진 천장을 뚫고 들어옵니다. 어두컴컴했던 내부가 대낮처럼 환해지는 긴박한 상황. 조합장은 눈이 부셔 팔로 얼굴을 가리며 당황합니다. 뭐야? 이게 무슨... 벌컥? 문이 부서질 듯 열리며 검은 정장을 입은 건장한 사내들이 물밀듯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가슴에는 K그룹의 황금빛 배지가 선명하게 빛나고 있군요. 사내들은 순식간에 조합장을 밀치고 강 회장을 중심으로 이열종대로 도열했습니다. 군대보다 더 절도 있는 움직임. 그리고 맨 뒤에서 안경을 쓴 중년의 신사가 숨을 헐떡이며 들어와 강 회장 앞에 멈춰 섰습니다. 비서실장 김전무입니다. 김전무는 흙바닥에 무릎을 꿇을 기세로 허리를 90도로 깊이 숙였습니다. 회장님, 너무 늦게 모시러 왔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비서실장의 우렁찬 복창 소리가 좁은 공간을 쩌렁쩌렁 울립니다. 그 순간 조합장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리다 결국 털썩 주저앉고 마는군요. TV 뉴스에서나 보던 그 얼굴. 자신이 거지 노인네라고 조롱하며 멱살을 잡으려 했던 사람이 진짜 강태훈 회장이었던 겁니다. 말도 안 돼. 조합장의 입술이 파르르 떨립니다. 자신의 인생이 송두리째 끝장났다는 공포가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상황. 강 회장은 고개 숙인 비서실장을 향해 짧게 손짓했습니다. 그리고 시선은 여전히 벌벌 떨고 있는 조합장 쪽으로 향하지도 않은 채 차갑게 명령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강 회장은 고개 숙인 비서실장을 향해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입을 엽니다. 김 실장, 지금 당장 이 화훼단지 전체를 매입해. 비서실장은 군말 없이 즉시 허리를 숙이며 대답하네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법무팀을 통해 내일 아침까지 명예 이전을 완료하겠습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조합장의 눈동자가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평생을 바쳐도 못 살 땅을 하룻밤 만에 사들이겠다니. 이것이 대한민국 재계 1위의 현실적인 힘이라는 걸 뼈저리게 느끼는 순간입니다. 강 회장은 지팡이 끝으로 바닥에 주저앉은 조합장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저자, 주거침입, 협박, 아동학대, 기물파손, 적용할 수 있는 죄목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걸어서 경찰에 넘겨. 합의는 절대 없다. 강 회장의 서리빨 같은 명령이 떨어지자 경호원들이 조합장의 양팔을 붙잡습니다. 조합장은 그제야 정신이 든 듯 바닥에 머리를 쿵쿵 찌우며 빌기 시작하네요. 회장님, 제가 눈이 멀었습니다. 몰라 뵀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저도 처자식이 있는 몸입니다. 제발 살려만 주십시오, 회장님. 비굴한 애원 소리가 좁은 비닐하우스를 시끄럽게 울리는 상황. 조금 전까지 아이들의 이불을 뺏고 내쫓으려던 위세는 온데간데 없고 짐승처럼 울부짖을 뿐이군요. 강 회장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그는 조합장에게 대꾸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한다는 듯 고개를 돌려버립니다. 대신 바닥에 엎드려 떨고 있는 소희와 민재에게 다가갔습니다. 시끄러운 고함에 아이들이 더 겁을 먹을까봐 걱정되는 마음뿐이네요. 강 회장은 따뜻하고 거친 두 손으로 소희와 민재의 귀를 부드럽게 막아주었습니다. 데리고 나가. 애들 깬다. 짧고 굵은 한마디. 그것으로 상황은 종료되었습니다. 경호원들은 짐짝을 치우듯 조합장을 질질 끌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안 돼요. 회장님, 한 번만요. 처절한 비명은 헬기 소리에 묻혀 순식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소란이 휩쓸고 지나간 비닐하우스에는 다시금 고요한 정적만이 남았군요. 비서실장은 눈치 빠르게 부하들을 물리고 밖에서 대기합니다. 이제 이 누추한 공간에는 3년 만에 만난 핏줄들만이 남았습니다. 소희는 자신의 귀를 막아주고 있는 노인의 손을 조심스럽게 올려다봅니다. 투박하고 주름진 손. 하지만 그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는 난로보다 훨씬 더 따뜻한 상황. 강 회장은 아이들의 귀에서 천천히 손을 떼고 무릎을 꿇어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했던 그 이름을 불렀습니다. 소희야, 할아버지가 너무 늦게 왔구나. 그 한마디에 소희의 눈망울이 그렁그렁해지더니 굵은 눈물방울이 툭 하고 떨어집니다. 긴장이 풀리면서 참아왔던 설움이 댐 터지듯 밀려오는 것이지요. 강 회장은 말없이 두 팔을 벌려 작고 여린 아이들을 품에 안았습니다. 아내의 냄새가 배어있는 낡은 이불 위로 뜨거운 회한의 눈물이 흐릅니다. 차가운 눈보라가 몰아치던 비닐하우스 밖은 이제 고요합니다. 강 회장은 한 손으로는 소희의 작은 손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곤히 잠든 민재를 안아들었습니다. 비서실장이 다급하게 달려와 아이를 받으려 했지만 회장은 고개를 저었네요. 내 손주는 내가 안고 간다. 그 단호한 의지에 비서실장은 말없이 뒷문만 열어줄 뿐입니다. 소희는 눈앞에 서 있는 거대한 검은색 세단을 보고 주춤거립니다. 태어나서 처음 보는 번쩍거리는 자동차. 자신의 신발에는 진흙이 잔뜩 묻어 있고 옷에서는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나는 상황. 소희는 차에 타지 못하고 뒷걸음질 치며 울먹입니다. 할아버지, 저 너무 더러워요. 차에 흙 묻으면 혼나잖아요. 소희의 그 한마디가 강 회장의 가슴을 다시 한번 후벼 팝니다. 얼마나 눈치를 보며 살았으면 따뜻한 차에 타는 것조차 겁을 낼까요? 강 회장은 소희의 눈을 맞추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괜찮다, 아가. 차는 닦으면 되지만 너는 무엇보다 귀한 내 손녀란다. 어서 타거라, 밖이 춥다. 강 회장의 재촉에 소희는 쭈뼛거리며 조심스럽게 가죽 시트 위에 엉덩이를 걸쳤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외부의 소음이 완벽하게 차단되는군요. 마치 다른 세상에 들어온 듯한 아늑한 고요함. 엉덩이 밑에서 올라오는 시트의 따뜻한 열기가 꽁꽁 얼었던 소희의 몸을 순식간에 녹여줍니다. 출발해. 집으로 간다. 강 회장의 짧은 명령에 차가 미끄러지듯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멀어지는 비닐하우스 단지. 소희는 지옥 같았던 그곳이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눈을 떼지 못하네요. 정말 끝난 걸까요? 내일 아침이면 다시 조합장이 문을 걷어차며 들어오는 건 아닐까요? 불안해하는 소희의 손등 위로 강 회장의 큰 손이 덮였습니다. 걱정 마라. 다시는 저곳에 돌아갈 일 없다. 이제부터는 하레비가 너희들을 지켜줄 거야. 강 회장의 약속에 소희는 그제야 긴장이 풀리는지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따뜻한 히터 바람이 얼굴을 간지럽히자 무거웠던 눈꺼풀이 천근만근 내려오는 상황. 하지만 소희는 잠들지 않으려 허벅지를 꼬집으며 버팁니다. 지금 이 순간이 꿈이라면 잠에서 깨어났을 때 다시 추운 비닐하우스일까봐 무서웠기 때문이었어요. 1시간을 달린 차가 드디어 서울 평창동의 가파른 언덕길을 올라갑니다. 높은 담벼락들이 즐비한 부촌. 그 중에서도 가장 웅장한 대문 앞에 차가 멈춰 섰습니다. 육중한 철문이 저절로 스르륵 열리며
화려한 조명이 켜진 정원이 모습을 드러내는군요. 소희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궁전 같아요. 동화책에서나 보던 으리으리한 저택이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현관 앞에는 나이 지긋한 가정부와 직원들이 미리 나와 도열해 있었습니다. 회장님 오셨습니까? 직원들의 우렁찬 인사에 소희는 깜짝 놀라 강 회장의 코트 자락을 꽉 붙잡습니다. 강 회장은 민재를 안은 채 소희의 손을 이끌고 현관으로 들어섰습니다. 어서 오세요, 회장님. 어머나 세상에, 이 아이들은. 백발이 성성한 가정부 아주머니가 강 회장의 품에 안긴 아기와 꼬질꼬질한 소희를 보고 입을 다물지 못합니다. 3년 넘게 적막강산이었던 이 집의 아이들이라니요. 게다가 회장님이 직접 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은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일입니다. 김 여사, 목욕물부터 받아줘요. 그리고 아주 따뜻하고 맛있는 밥상도 준비해주고 갈비찜이랑 미역국으로 아주 부드럽게. 강 회장의 지시에 김 여사는 붉어진 눈시울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회장님. 얼른 준비하겠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아가씨. 아가씨. 난생 처음 들어보는 호칭에 소희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현관을 지나 거실로 들어서자 푹신한 양털 러그가 발바닥을 감싸줍니다. 벽난로에서는 장작이 타닥타닥 타오르며 훈훈한 열기를 뿜어내고 있네요. 3년 동안 냉골 바닥에서 입김을 불며 잠들었던 소희에게 이곳은 천국이나 다름없는 곳입니다. 강 회장은 민재를 푹신한 소파에 눕히고 소희를 돌아보았습니다. 소희는 여전히 믿기지 않는 듯 거실 한가운데 서서 샹들리에를 올려다보고 있군요. 자신의 더러운 옷이 깨끗한 집을 망칠까봐 꼼짝도 못하고 서 있는 모습. 강 회장이 다가가 무릎을 꿇고 소희의 낡은 패딩 지퍼를 내려줍니다. 이제 이 무거운 옷은 벗자꾸나. 여기는 춥지 않아. 소희는 할아버지의 말에 조심스럽게 패딩을 벗었습니다. 안에 입고 있던 낡은 스웨터. 아내가 그토록 아끼던 그 옷이 드러나자 강 회장의 눈가가 다시 한번 촉촉해집니다. 자, 이제 씻으러 가볼까?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면 나쁜 기억들도 싹 씻겨 내려갈 게다. 김 여사가 수건을 들고 다가와 소희의 손을 잡습니다. 소희는 할아버지를 한번 쳐다보고는 김 여사를 따라 욕실로 향했습니다. 거실에 홀로 남은 강 회장은 소파에 누워 곤히 잠든 민재의 볼을 조심스럽게 쓰다듬어 봅니다. 따뜻하구나. 이제야 비로소 사람 사는 집 같습니다. 욕실 문이 열리고 하얀 수증기가 뭉게구름처럼 피어오릅니다. 김 여사는 장미향 입욕제를 푼 따뜻한 욕조에 물을 가득 받아두었습니다. 소희는 쭈뼛거리며 옷을 벗고 거울 앞에 섰네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너무나 앙상했습니다. 갈비뼈가 훤히 드러난 마른 몸, 여기저기 멍이 들고 긁힌 상처들이 훈장처럼 남아있는 상황. 소희는 부끄러운 듯 얼른 물속으로 몸을 숨깁니다. 따뜻한 물이 어깨까지 차오르자 소희는 저도 모르게 긴 탄성을 내뱉습니다. 아, 따뜻해. 엄뼈가 녹아내리는 듯한 나른한 감각. 김 여사가 부드러운 스펀지로 소희의 등을 조심스럽게 밀어줍니다. 비눗방울 사이로 회색 구정물이 씻겨 내려가는군요. 그것은 단순히 몸의 때가 아니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비닐하우스에서 견뎌온 서러움과 고통이 함께 씻겨 내려가는 순간입니다. 목욕을 마친 소희가 욕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새하얀 실내복을 입고 머리까지 말린 소희는 몰라보게 뽀얀 얼굴이 되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기다리던 강 회장의 눈이 휘둥그레지네요. 자신의 죽은 아내, 아니 며느리의 얼굴도 언뜻 보입니다. 피는 못 속인다더니 제 아비를 쏙 빼닮은 예쁜 아이였군요.
할아버지, 저 다 씻었어요. 소희가 수줍게 웃으며 배꼽 인사를 합니다. 강 회장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래, 아주 예쁘구나. 이제 밥 먹으러 가자. 배 많이 고프지. 강 회장의 안내로 들어간 다이닝룸. 식탁 위에는 상다리가 부러질 듯한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 쌀밥과 윤기가 흐르는 갈비찜, 소고기를 듬뿍 넣은 미역국과 노릇노릇 구운 조기까지. 맛있는 냄새가 코끝을 찌르자 소희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요란하게 울립니다. 민재는 이미 베이비시터의 품에서 고급 분유를 배불리 먹고 잠이 든 상황. 어서 앉거라. 다 너를 위해 준비한 거다. 강 회장이 숟가락을 쥐어주자 소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국을 한술 뜹니다. 따뜻한 국물이 목구멍을 넘어가며 빈속을 달래주네요. 소희는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음식은 처음 먹어봅니다. 그때부터 소희는 체면도 잊은 채 허겁지겁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맨손으로 갈비를 뜯고 국물에 밥을 말아 입안 가득 밀어넣습니다. 얼마나 굶주렸는지 씹지도 않고 삼키는 듯한 모습. 강 회장은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다가 조용히 물잔을 밀어줍니다. 천천히 먹어라, 아가. 아무도 뺏어 먹지 않는다. 채알라 꼭꼭 씹어 먹어. 강 회장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립니다. 잘 먹는 모습이 예쁘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슴이 미어집니다. 내가 진작 찾았더라면 내 아들이 죽었을 때 며느리를 그렇게 내치지만 않았어도 이 아이가 3년 동안 쓰레기통을 뒤지며 배를 골치는 않았을 텐데. 죄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와 강 회장은 숟가락을 들 수조차 없습니다. 할아버지 안 드세요? 이거 진짜 맛있어요. 소희가 입가에 밥풀을 묻힌 채 고기 반찬을 강 회장의 밥그릇 위에 올려줍니다. 자신이 제일 좋아하는 고기를 양보하는 마음. 강 회장은 울컥 치솟는 눈물을 삼키며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입니다. 그래, 고맙다. 할애비는 네가 먹는 것만 봐도 배가 부르구나. 강 회장은 밥그릇에 놓인 고기를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짭조름한 양념 맛과 함께 짠 눈물 맛이 느껴지네요. 식사가 끝나갈 무렵 소희의 움직임이 점점 느려지더니 꾸벅꾸벅 졸기 시작합니다. 배가 부르고 몸이 따뜻하니 쏟아지는 잠을 이길 수가 없는 상황. 강 회장은 의자에서 조는 소희를 번쩍 안아들었습니다. 깃털처럼 가벼운 무게. 2층 침실로 올라가 최고급 오리털 이불 위에 소희를 눕혔습니다. 잠결에도 소희는 이불을 꼭 쥐며 웅얼거립니다. 할머니, 나 이제 안 추워. 할아버지가 밥 줬어. 소희의 잠꼬대에 강 회장은 입을 틀어막고 소리 없는 오열을 삼킵니다. 그는 잠든 아이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굳게 다짐했습니다. 내 남은 생을 다 바쳐서라도 너희들을 지키마. 절대로 다시는 너희 눈에서 눈물 나게 하지 않겠다. 강 회장이 방불을 끄고 조용히 문을 닫고 나옵니다. 복도 끝 창문 너머로 평창동의 밤하늘이 보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지옥 같았던 눈보라는 그치고 보름달이 환하게 떠 있군요. 폭풍우는 지나갔습니다. 이제 이 집에는 따뜻한 햇살만이 비출 것입니다. 창틈으로 스며든 아침 햇살이 소희의 눈꺼풀을 간지럽힙니다. 소희는 화들짝 놀라며 눈을 떴습니다. 혹시 늦잠을 자서 공장 아르바이트에 늦은 건 아닐까 하는 습관적인 공포. 하지만 눈앞에 펼쳐진 건 곰팡이 핀 비닐하우스 천장이 아니라 눈부시게 하얀 샹들리에군요. 몸을 감싸고 있는 건 까칠한 솜니불이 아닌 구름처럼 부드러운 오리털 이불인 상황. 소희는 그제야 어젯밤의 일이 꿈이 아니었음을 깨닫습니다. 폭신한 침대에서 일어나 조심스럽게 방 밖으로 나갔습니다.
1층 거실에서는 고소한 빵 굽는 냄새와 향긋한 커피 향이 올라오고 있네요. 강 회장은 이미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말끔하게 차려입은 모습이지만 어제와 달리 표정은 한결 부드러워 보입니다. 일어났니? 잘 잤고. 강 회장이 신문을 접으며 다정하게 묻습니다. 소희는 쑥스러운 듯 배시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아버지. 민재도 아직 자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비서실장 김 전무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두툼한 검은색 서류 가방이 들려 있군요. 김 전무의 표정은 평소보다 훨씬 무겁고 침통해 보입니다. 그는 강 회장에게 목례를 한 뒤 소희를 의식한 듯 잠시 머뭇거리는 상황. 회장님, 지시하신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이들 앞이라 말씀드리기가 좀. 강 회장은 직감적으로 좋지 않은 내용임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김 여사를 불러 소희를 식당으로 데려가게 했습니다. 소희가 자리를 비우자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돕니다. 말해봐. 내 며느리. 지영이 어미는 어떻게 된 거야? 강 회장의 물음에 김 전무는 마른 침을 삼키며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를 시작하네요. 죄송합니다, 회장님. 조금 더 일찍 찾았어야 했는데 며느님께서는 정확히 3개월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결국 몸이 버티지 못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강 회장의 손이 파르르 떨리며 찻잔이 달그락거리는 소리를 냅니다. 예상했던 일이지만 막상 귀로 들으니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군요. 과로사라니. 그 어린 것이 얼마나 힘들게 일했으면. 김 전무의 보고는 계속되었습니다. 회장님 댁에서 쫓겨난 직후부터 식당 설거지 공장 미싱 보조 안 해본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3년 전 사모님께서 몰래 도와주던 지원이 끊기자 밤낮 없이 일을 늘리셨고 결국 몸이 버티지 못하고 쓰러지신 겁니다. 마지막까지 아이들 몫을 챙기려 했던 흔적만이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강 회장은 가슴을 움켜쥐며 깊은 신음토를 뱉었습니다. 자신이 며느리를 내쫓지만 않았어도, 아니 3년 전 아내가 죽었을 때 한 번이라도 관심을 가졌더라면 이런 비극은 없었을 겁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이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럼 장례는 제대로 치러준 거야. 강 회장의 질문에 김 전무가 고개를 푹 숙입니다.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듯 한숨을 내쉬는군요. 그게 연고자가 없고 돈이 없어서 가족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조용히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유골함도 없이 시립 납골당 임시 안치소에 모셔져 있습니다. 더 이상 돌보는 이가 없어 조치가 필요했던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쾅! 강 회장이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탁자 위에 유리잔이 넘어져 바닥으로 떨어지며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내 며느리가, 내 손주들의 어미가 무연고 시신이라니, 폐기라니. 대한민국 최고 재벌가의 며느리가 갈 곳이 없어 차가운 임시 안치소에 방치되어 있다니요.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강 회장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져 서류 위를 적셨습니다. 그는 며느리의 사진을 어루만지며 오열했습니다. 아가, 미안하다. 이 못난 시애비를 용서하지 마라. 내가 너를 죽였다. 내가 죄인이다. 거실은 순식간에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김 전무도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들지 못하는 상황. 한참을 흐느끼던 강 회장이 젖은 눈을 번쩍 떴습니다. 그의 눈빛이 다시 형형하게 빛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슬퍼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죽은 며느리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도리를 해야 합니다. 김 실장,
당장 차 대기시켜. 내 며느리 모시러 간다. 그리고 변호사 불러서 호적 정리 서류 준비해. 강 회장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팡이를 짚은 손에 핏줄이 설 정도로 힘이 들어가 있군요. 오늘은 강 회장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 될 것입니다. 끊어졌던 3년의 고리를 잇고 버려졌던 가족을 다시 자신의 울타리 안으로 완벽하게 복원시키는 날. 식당에서 빵을 먹던 소희가 쨍그랑 소리에 놀라 거실을 빼꼼히 내다봅니다. 할아버지가 울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어제와 달랐습니다. 슬픔보다는 굳은 결의가 느껴지는 눈물. 소희는 왠지 모르게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검은 세단 수십 대가 좁은 시립 납골당 주차장으로 들어섭니다. 평소라면 쳐다보지도 않았을 외지고 삭막한 곳이네요. 강 회장은 지팡이를 짚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뒤따라 내린 소희가 불안한 눈빛으로 할아버지의 옷자락을 잡는군요. 강 회장은 말없이 소희의 손을 꼭 잡아주며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내받은 곳은 가장 구석진 임시 안치실이었습니다. 햇볕 한 줌 들지 않는 차가운 철제 캐비닛. 그 중에서도 가장 아래 칸에 먼지 쌓인 하얀 상자 하나가 놓여 있는 상황. 이름표조차 없습니다. 그저 무연고 접수번호 3084라는 차가운 숫자만이 적혀 있을 뿐입니다. 강 회장의 다리가 휘청거립니다. 천하의 강태훈 며느리가 이름도 없이 번호로 불리고 있었다니요.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분노와 참을 수 없는 비통함이 동시에 밀려옵니다. 강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유골함을 꺼내 품에 안았습니다. 차가운 도자기의 감촉이 심장을 찌르는 듯합니다. 아가, 시애비가 왔다. 내가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하다. 강 회장의 굵은 눈물이 유골함 위로 뚝뚝 떨어집니다. 곁에 서 있던 소희도 엄마의 유골함을 알아보고 울음을 터뜨리는군요. 엄마, 엄마. 아이의 서러운 울음소리가 납골당 복도를 가득 채우는 슬픈 순간, 강 회장은 손수건을 꺼내 유골함에 묻은 먼지를 닦아냈습니다. 그리고 비서실장이 건넨 최고급 비단 보자기로 유골함을 조심스럽게 감쌌습니다. 이제 가자. 춥고 어두운 곳은 이제 끝이야. 양지발은 우리 선산으로 가자. 내 남편 있는 곳으로 가서 편히 쉬어라. 강 회장은 비서들의 부축도 마다하고 직접 유골함을 가슴에 품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뒷모습이 어느 때보다 작아 보이지만 동시에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해 보입니다. 소희는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그 뒤를 따랐습니다. 며칠 뒤, 강 회장의 저택 서재에는 법무팀장과 변호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인주가 마르지 않은 서류들이 수북하게 쌓여 있는 상황. 강 회장은 마지막 서류에 도장을 꾹 눌러 찍었습니다. 이걸로 정리는 다 끝난 건가? 네, 회장님. 오늘부로 강소희, 강민재 두 분은 회장님의 직계 비속으로 호적 입적이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며느님 강지영님의 복권 절차도 마무리되어 가문의 정식 구성원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변호사의 보고에 강 회장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3년 넘게 비워져 있던 가족관계, 증명서의 빈칸이 드디어 채워졌습니다. 이제 소희와 민재는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K그룹의 정당한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완벽한 강 회장의 가족이 된 것이지요. 강 회장은 창가로 다가가 정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정원에서는 소희가 민재를 유모차에 태우고 산책을 하고 있군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창문을 넘어 서재까지 들려옵니다. 3년 전 아내의 웃음소리가 끊긴 이후 처음으로 이 집에 생기가 돕니다. 여보, 보고 있소? 당신이 지킨 아이들 내가 목숨 걸고 지킬게. 그러니
거기서 며느리랑 편히 쉬어. 강 회장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집니다. 끊어졌던 3년의 고리는 다시 이어졌습니다. 이제 남은 건 이 아이들이 구김살 없이 자랄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는 일뿐이네요. 강 회장은 지팡이를 고쳐 잡으며 굳게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내 가족을 외롭게 하지 않으리라. 평창동 저택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넓은 다이닝 룸에는 여느 때와 달리 구수한 냄새가 가득 차 있군요. 평소라면 서양식 브런치나 고급 한정식이 올라왔겠지만 오늘 식탁의 풍경은 조금 다릅니다. 투박한 뚝배기에서 보글보글 끓고 있는 김치찌개, 그리고 노릇하게 구워진 계란말이와 조미 김. 화려하진 않지만 소박하고 정겨운 밥상입니다. 강 회장은 식탁 끝에 앉아 뚫어지게 찌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의 옆에는 며칠 전 비닐하우스에서 주워온 낡은 수첩, 손녀일기가 펼쳐져 있는 상황. 거기에는 아내가 생전에 남긴 레시피가 적혀 있었지요. 우리 손녀는 돼지고기를 숭덩숭덩 썰어 넣은 김치찌개를 제일 좋아한다. 파는 많이 넣지 말 것. 강 회장은 아내의 글씨를 따라 새벽부터 주방 참모에게 신신당부하여 끓여낸 찌개입니다. 할아버지 안녕히 주무셨어요. 2층에서 소희가 내려옵니다. 며칠 사이 얼굴에 살이 조금 오르고 혈색이 좋아졌네요. 하지만 여전히 이 큰 집과 풍성한 식탁이 낯선지 쭈뼛거리며 의자에 앉습니다. 강 회장은 돋보기를 벗어 내려놓고 인자한 미소로 맞이합니다. 그래, 잘 잤느냐? 어서 앉거라. 배고플 텐데. 김 여사가 갓 지은 하얀 쌀밥을 소희 앞에 놓아줍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공기 옆으로 붉은 빛깔의 김치찌개 뚝배기가 놓이는군요. 소희는 숟가락을 들고 잠시 코를 킁킁거립니다. 어딘가 아주 익숙하고 그리운 냄새가 콧속을 파고듭니다. 소희가 조심스럽게 국물을 한 숟갈 떠서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후루룩 뜨거운 국물이 목을 타고 넘어가자 소희의 눈이 동그랗게 커집니다. 숟가락을 쥔 손이 공중에서 딱 멈추는 상황. 소희의 시선이 강 회장과 뚝배기를 번갈아 오가더니 이내 눈시울이 붉어지기 시작합니다. 할아버지, 이거 응맛이 어떠냐? 할머니가 해주던 맛이랑 똑같아요. 진짜 똑같아요. 소희의 목소리가 물기에 젖어 떨려옵니다. 3년 전 할머니가 돌아가신 뒤로 편의점 컵라면과 찬 밥으로만 때우던 아이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그리웠던 맛. 다시는 못 먹을 줄 알았던 할머니의 손맛이 입안 가득 퍼지자 참았던 설움이 북받쳐 오르는 것이지요. 강 회장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자신의 밥그릇을 들었습니다. 성공했구나. 아내가 남긴 수첩이, 그리고 자신의 정성이 아이에게 닿은 것입니다. 강 회장은 숟가락으로 찌개 속을 휘저어 큼지막한 돼지고기 한 점을 골라냈습니다. 그리고 소희의 하얀 쌀밥 위에 툭 얹어주었네요. 많이 먹어라. 그동안 할애비가 너무 늦게 와서 정말 미안하다. 투박한 사과. 하지만 그 어떤 미사여구보다 진심이 담긴 한마디였습니다. 소희는 밥 위에 놓인 고기를 보며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져 밥그릇으로 스며듭니다. 소희는 눈물 젖은 밥을 크게 떠서 입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오물오물 씹을 때마다 짠 눈물과 고소한 고기 맛이 뒤섞여 목구멍으로 넘어갑니다. 천천히 먹어. 체한다. 강 회장은 휴지를 뽑아 소희의 눈가를 닦아주었습니다. 거친 손길이지만 세상 그 무엇보다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 상황. 소희는 밥을 먹으면서도 엉엉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슬퍼서 우는 게 아닙니다. 너무 따뜻해서,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너무 벅차서 터져나오는 눈물입니다. 눈물 젖은 밥을 허겁지겁 먹는 소희를 보며 강 회장도 슬그머니 안경을 벗고 눈가를 훔칩니다. 가족이 마주보고 앉아 따뜻한 밥 한 끼를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자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행복의 실체였던 겁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구수한 찌개 냄새와 달그락거리는 수저 소리 속에서 서로의 골맞던 상처가 아물어가고 있다는 것을, 지난 3년의 고통이 밥알과 함께 씹혀 넘어가고 그 빈자리에 따스한 사랑이 채워지는 치유의 시간. 어느새 소희의 뚝배기 바닥이 긁히는 소리가 납니다. 국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싹 비웠군요. 소희는 불룩해진 배를 문지르며 헤헤 웃어 보입니다. 눈가에는 아직 눈물 자국이 남아있지만 입가에 번진 미소는 봄 햇살처럼 환한 상황. 강 회장은 그 미소를 보며 덩달아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잘 먹으니 예쁘구나. 부족하면 더 줄까? 아니에요. 배 터질 것 같아요. 할아버지도 얼른 드세요. 식어요. 소희의 재촉에 강 회장도 그제야 숟가락을 들고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이미 다 식어버린 국물이지만 그 맛은 세상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달콤하네요. 식사가 끝나갈 무렵 강 회장은 식탁 너머로 손을 뻗어 소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찬물에 설거지를 하느라 거칠게 트고 여기저기 상처가 난 작은 손. 강 회장은 그 손을 자신의 크고 두툼한 두 손으로 포개어 감쌌습니다. 소희야, 내 눈을 보거라. 소희가 고개를 들어 강 회장의 깊은 눈동자를 마주 봅니다. 강 회장은 떨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할애비가 약속하마. 이제 다시는 너희들이 추위에 떨게 하지 않겠다. 다시는 배고파서 울게 하지 않을 거야. 내 목숨이 붙어있는 한 너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이로 살게 될 거다. 그것은 단순한 다짐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남은 생을 모두 바치겠다는 맹세이자 하늘에 있는 아내와 며느리에게 바치는 속죄의 선언. 소희는 할아버지의 진심을 느꼈는지 잡은 손에 꽉 힘을 주었습니다. 투박하지만 든든한 온기가 손바닥을 통해 심장까지 전해져 오는군요. 네, 할아버지. 믿어요. 소희의 대답에 강 회장의 얼굴에서 지난 3년의 묵은 그늘이 걷히고 생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마치 죽어가던 고목에 새순이 돋아나듯 회장의 눈빛에 다시금 삶의 의지가 타오르는 상황. 그때였습니다. 커다란 통유리창 밖으로 기적 같은 풍경이 펼쳐집니다. 며칠 내내 세상을 집어삼킬 듯 몰아치던 눈보라가 거짓말처럼 그쳤습니다. 두꺼운 먹구름이 걷히고 파란 하늘이 열리네요. 그리고 그 구름 사이로 황금빛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와 식탁을 비춥니다. 반짝이는 햇살 아래 마주 잡은 두 손과 평온하게 잠든 민재, 그리고 웃고 있는 두 사람. 마침내 겨울이 끝났습니다. 이 혹독하고 길었던 추위가 끝나고 이 가정에도 따뜻한 봄이 찾아온 것입니다. 세 사람이 밥상에 둘러앉은 그 모습, 그것은 찢어지고 얼룩졌던 그림이 다시 맞춰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완성된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시간은 화살처럼 빠르게 흘러 어느덧 계절이 두 번이나 바뀌었습니다. 평창동 저택의 정원에는 철쭉과 개나리가 흐드러지게 피어 완연한 봄 기운을 뽐내고 있군요. 겨울 내내 앙상했던 나뭇가지에도 연두색 새순이 돋아나 생명을 노래하는 상황. 고요하기만 했던 이 저택의 아침 풍경도 180도 달라졌습니다. 소희야, 늦었다. 얼른 일어나야지. 학교 셔틀버스 올 시간 다 됐다. 2층 복도를 울리는 우렁찬 목소리의 주인공. 바로 강 회장입니다. 그는 더 이상 지팡이에 의지하는 힘없는 노인이 아닙니다. 가벼운 트레이닝복 차림에 앞치마를 두른 모습이
영락없는 손녀 바보 할아버지네요. 지난 3년간 그를 괴롭혔던 우울증과 무기력증은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함께 깨끗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아, 할아버지 5분만 더요. 방문이 열리며 교복을 입은 소희가 튀어나옵니다. 입에는 토스트를 물고 한 손으로는 책가방을 챙기느라 정신이 없는 모습. 볼살이 통통하게 오르고 윤기가 흐르는 머릿결. 3년 전 비닐하우스에서 떨던 그 꼬질꼬질한 아이는 온데간데 없고 사랑받고 자란 티가 역력한 명랑한 소녀가 되었습니다. 민재야, 형아 갔다 올게. 아니, 누나 갔다 올게. 소희가 거실 매트 위에서 뒹굴고 있는 민재의 볼에 뽀뽀를 합니다. 어느새 걸음마를 떼고 아장아장 걷기 시작한 민재. 민재는 누나의 배웅에 깨르르 웃으며 고사리 같은 손을 흔들어 줍니다. 강 회장은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소희의 등 뒤로 다가갔습니다. 머리가 이게 뭐냐? 이리 와라, 묶어줄게. 강 회장의 투박한 손길이 소희의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빗어 넘깁니다. 처음에는 서툴러서 머리카락을 쥐어뜯기 일쑤였지만 이제는 제법 솜씨가 늘었군요. 노란 고무줄로 야무지게 머리를 묶어주는 회장의 눈빛에 꿀이 뚝뚝 떨어지는 상황. 다녀오겠습니다. 할아버지 사랑해요. 소희가 강 회장을 와락 껴안고는 현관을 향해 달려나갑니다. 사랑해요. 그 한마디가 강 회장의 가슴에 따뜻한 파문을 일으킵니다. 평생 직원들에게 회장님 소리만 듣고 살았던 그에게 할아버지라는 호칭은 세상 그 어떤 직함보다 자랑스러운 이름이 되었습니다. 소희를 태운 노란 스쿨버스가 언덕 아래로 사라질 때까지 강 회장은 대문 앞을 지켰습니다.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와 그의 백발을 부드럽게 흩트려 놓습니다. 강 회장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폐부 깊숙이 스며드는 공기조차 달콤하게 느껴지네요. 그때 뒤에서 비서실장 김 전무가 다가와 정중히 고개를 숙입니다. 회장님, 오늘 이사회 일정이 있습니다. 차량 대기시켜 두었습니다. 강 회장은 시계를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가야지. 우리 손주들 맛있는 거 사주려면 할애비가 또 열심히 돈 벌어야 하지 않겠나? 강 회장의 농담에 김 전무가 파한대소를 터뜨립니다. 회장님 얼굴에 다시 웃음꽃이 피다니 모시는 사람으로서 이보다 더 기쁜 일은 없을 겁니다. 강 회장은 정원 한 구석에 심어둔 작은 묘목으로 다가갔습니다. 3년 전 며느리가 좋아했다던 라일락 나무를 새로 심은 것입니다. 보라색 꽃망울이 막 터지려 하고 있군요. 여보, 며느리야. 잘들 보고 있지. 우리 소희 학교 잘 갔어. 민재도 이제 걷고. 걱정 말고 푹 쉬어. 강 회장은 나무를 어루만지며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슬픔은 추억이 되었고 고통은 성장의 걸음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집에는 어둠이 깃들 틈이 없습니다. 강 회장은 대기하고 있던 검은 세단에 오르려다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몸을 돌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일궈온 저택을 올려다보았네요. 예전에는 그저 차갑고 위압적인 성처럼 느껴졌던 곳입니다. 아무리 보일러를 떼도 냉기가 돌았고 수많은 방은 정막으로 가득 차 있었지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창문마다 따스한 햇살이 비치고 아이들의 온기가 구석구석 배어있는 진짜 집이 되었습니다. 참 멀리도 돌아왔구나. 강 회장은 씁쓸하면서도 후련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회장님 출발하시겠습니까? 김 전무의 물음에 강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차에 올랐습니다. 차가 부드럽게 움직이며 저택을 빠져나갑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평창동의 풍경이 유난히 아름답게 느껴지는 상황. 강 회장은 품속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꺼냈습니다. 너덜너덜해진 아내의 육아일기.
그리고 그 사이에 끼워져 있는 며느리의 빛바랜 사진 한 장. 이제 걱정 말아요. 당신들이 목숨 걸고 지킨 씨앗 내가 거목으로 키워낼 테니 내 남은 생은 오롯이 저 아이들의 걸음이 되는데 쓰겠소. 강 회장은 수첩을 소중히 가슴에 품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지난날의 회한이나 고통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오직 평온함과 감사가 깃들어 있을 뿐이군요. 어디선가 불어온 봄바람이 차창 틈으로 들어와 강 회장의 뺨을 스칩니다. 바람결에 실려온 짙은 라일락 향기. 마치 먼저 떠난 아내와 며느리가 그에게 보내는 향기로운 응원 같습니다. 겨울은 길고 혹독했지만 반드시 봄은 옵니다. 3년이라는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 강 회장의 가족은 마침내 눈부신 빛의 세상으로 나왔습니다. 서로의 손을 놓지 않는 한 그들의 봄날은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비닐하우스의 찬 바닥에서 피어난 기적 같은 사랑 이야기. 반찬통과 낡은 수첩이 이어준 위대한 가족의 탄생은 여기서 막을 내립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차가운 비닐하우스에서 피어난 따뜻한 가족의 가슴이 뭉클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도 무심코 지나치고 있는 소중한 가족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저녁에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와 함께 사랑한다는 말을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라는 말처럼 표현하지 않은 사랑은 전해지지 않으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감동적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따뜻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에도 가슴 울리는 감동적인 사연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라디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